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 라이브 문을 엽니다. 활기찬 4월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내일까지는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지만 이번 주 수목금은 전국 대부분 지역 곳곳에 비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월 3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롯데월드타워가 정식 개장했습니다. 123층 555m로 세계에서 5번째 높은 건물입니다. 중첩 규제로 개발에 발목 잡힌 연천군. 이 중에서 마을 전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곳을 연결합니다. 송파구 가락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차량 5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높아진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마포구 망원동의 40년 된 사진관. 그 마지막 모습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국내 최고층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오늘 정식 개장했습니다. 123층 555m 높이로 세계에서 5번째 높은 건물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지현 기자. 네, 저는 지금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롯데월드타워 오늘 개장을 했죠.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이 바로 롯데월드타워인데요. 123층 규모의 550m의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타워입니다. 현재 오픈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롯데월드타워에는 118층의 스카이데크가 있는데요. 네. 세계 최고 높이여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엘리베이터도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1분에 600m를 오르는 아주 빠른 속도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롯데월드타워가 들어서면서 이 기대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최고층 빌딩이 형성되는 만큼 송파구를 중심으로 서울시의 관광 지형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 서울시의 랜드마크 역할까지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실제 송파구는 롯데월드타워 방문객들을 지역 내 곳곳에 이 석촌호수 등을 비롯해서 이 관광 명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야간 관광과 또 먹거리 골목을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송지현 기자 이런 기대 효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그곳의 그 교통 문제나 기타 등등 해결해야 될 과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최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만큼 관광 명소가 되면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특히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경우 이 관광버스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송파구는 서울시와 함께 이 롯데월드타워를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 공사 초기부터 이 안정성 문제가 거론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이 때문에 롯데몰은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송지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파구의 롯데월드타워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 롯데월드타워의 총 면적을 합치면 이 축구장 115개 크기, 이 건물 전체 무게는 1000만 서울 인구의 몸무게를 합친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외형적인 이슈와 함께 무엇보다 사람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송파구 송지현 기자 연결해 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접경지인 연천구는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 정비법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낙후된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중첩 규제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연천 지역의 모습은 어떨까요? 유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보다 1.5배나 크지만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시설 보호법 규제를 받는 연천 지역. 도시 어디를 가도 5층 높이의 건물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창고 하나를 증축하려 해도 규제에 가로막혀 재산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한때 8만이던 인구수는 30년 만에 반토막 나 4만 5천으로 줄었습니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이사비용과 정책지원금, 출산 장려금 등 많은 유입 정책을 펼쳐봤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개보수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가 그 재사건의 침해가 어마어마한 거죠. 저희가 분단 이후에
그건 한 70년 동안에 그분들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하고 거기 집가가 좀 올라가겠습니까? 아무 행위를 자체를 갖다가 해줄 수가 없는 지역인데. 지금까지 연천군에는 대기업이나 대학도 없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국무총리실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게 걸림돌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조금만 벗어나 충청권으로 가도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까다로운 규제를 감당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연천군에서 하려면 개발 부담금을 내야 된다고. 그리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공장이 이전해 가면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 연천군으로 오면 대래 국무총리실에 수도권 심의위원회라는 데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원은커녕하고 그러니까 연천군에 기업이 올 수가 없죠. 인구는 감소하고 지역 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없지만 현재로선 자생의 길을 모색할 뿐 도움의 손길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제외되거나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과 정부의 무관심 속에 절망감만 맛봤습니다. 쉽게 표현드리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다른 시군은 그냥 뛰고 있는데 우리 연천군은 발목을 묶고 뛰어서 같이 경쟁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잖아요. 우리가 왜 역차별을 받아야 되냐 이런 면에서 논리가 우리가 어떤 그 불비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걸 갖다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자들이 아무래도 민원의 우선순위를 갖다가 비수도권 쪽으로다가 우선 정책하는 거기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태도가 지금도 견지가 되고 있거든요. 국가안보 1번지로 반세기 넘게 희생해왔지만 중첩 규제로 인한 역차별로 인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연천군. 접경지 변방도시의 몸부림에 이제는 정부가 나서 해법을 제시할 때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유승환입니다. 네, 연천군의 어려운 현실을 앞서 보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신서면, 대광리의 경우 지역 경제가 붕괴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지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환 기자. 네, 저는 지금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앞선 기사를 보니까 이 여러모로 지역 발전을 이루기 힘든 구조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지금 있는 그 마을은 상황이 더 안 좋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천군 전체 읍면동 가운데 이 대광리 신서면의 경우 가장 힘든 상황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잠시 후면 점심시간인데도 보시는 것처럼 거리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이곳에 보면은 폐업한 상점들도 쉽게 눈에 띄고요. 예. 오랫동안 방치돼 있다 보니까 충물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 마을 전체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유승환 기자, 그 연천군 말고 그 마을 자체가 더욱더 상황이 심각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네, 이 마을의 경우 군인 의존도가 높은 마을입니다. 예. 최근에 있던 군 훈련소가 이전했던 게 또 영향을 줬고요. 전철 1호선 종착역을 이 마을 인근에 있던 신탄리역에서 동두천시에 있는 소유산으로 변경되면서 이 마을이 예. 더더욱 또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예. 자, 유 기자, 좀 연천군 전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첩 규제가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연천군이 적용받고 있는 규제가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뿐만 아니라 네. 전곡리 선사의 유적지 때문에 문화재 보호법 적용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임진강과 한탄강까지 있어서 배출시설 설치 제한에 묶인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 대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라고 했는데 그나마 있는 중소기업들까지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면서요. 네, 연천군에 등록된 기업은 130개 정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100여 곳에 불과합니다. 예. 나머지 30개 기업은 개점 휴업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활동 중인 100개 기업도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영세 사업장입니다. 현재 연천군에 위치한 기업들도 규제가 없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추세입니다. 예. 자, 기업 상황은 그렇다 치고 어떻습니까? 이 의료나 문화시설 사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 주민들의 삶의 질과 좀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연천 지역에는 대형 병원 역시 없습니다. 보건의료원이 그나마 역할을 감당해 왔는데요. 네. 공보위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고 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응급 환자의 경우 인근에 있는 의정부시까지 나가야 되는 거고요. 또 여기에 영화관 또한 없습니다. 영화 한 편의 여유는
인접한 예. 동두천시까지 나가야 즐길 수 있습니다. 예. 자, 영화관이나 병원이 없다는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좀 피부에 와닿는데 어떻습니까? 이 정비법 적용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네, 현재로서는 연천군이 수도권 정비법에서 벗어날 길은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동안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노력한 부분도 있는데요. 충청도나 강원도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반발하며 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예. 일부 지역이 수도권에서 이탈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예, 참 풀어야 할 숙제가 많네요. 자, 유승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천군 신서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자, 접경기 연천군의 중첩 규제로 인한 피해 알아봤습니다. 연천군 유승환 기자였습니다. 지난 1일 송파구 가락동 신가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차량 5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37살 김모 씨 등 3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경 종로구 종로 5가 교차로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용차가 버스 2대와 접촉해 차량이 끼인 사고로 30살 이모 씨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일 밤 11시경 중랑구 월릉교 태릉역 방향 도로에서 버스와 트럭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42살 구모 씨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구조대는 좌회전하던 버스의 뒷부분을 트럭이 추돌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수락산 내원암장의 암벽을 오르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30살 문모 씨가 골반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최근 망리단길로 불리는 망원동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시작됐다는 보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높아지는 임대료를 견디지 못해 문을 닫는 곳이 늘고 있는데 40년 동안 동네 주민들의 모습을 담아온 사진관도 마지막 영업을 끝냈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사진관, 신승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0년을 한결같이 계속된 작업. 사람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인화하고 크기에 맞게 잘라내 건네는 과정을 묵묵히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 작업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영정 사진만 해도 1만 명이 넘었고요. 제가 잠 안 올 때 쉬어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가족 사진도 한 3,000명 넘게 가족이 찍었더라고요. 뭐 이런 증명사진 이런 거는 뭐 셀 수가 없고요. 아기자기한 카페와 음식점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망원동이지만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상인들에겐 임대료 상승을 부추긴 나쁜 이유가 됐습니다. 누가 이렇게 사진을 많이 안 찍잖아요. 그 80만 원도 못 낼 때가 있는데 뭐 이 집세를 올리니까는 이거는 계산상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고민 아주 고통 속에 지금 나날이 보내니까. 68살 사진사의 안타까운 사연이 인터넷과 SNS에 알려지면서 마지막까지도 이곳을 찾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100일 사진의 주인공이 그 아들의 100일 사진을 부탁하러 오기도 했고 혹은 성인이 된 아이는 주민등록증을 위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좀 아쉽죠. 여기 많이 오래 하시는 거 아는데 바뀌는 것보다 그냥 옛날이 그대로가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스튜디오 한켠엔 찾아가지 않은 사진과 액자가 아직도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망원동에 불어닥친 변화와 임대료 상승은 손때 묻은 사진관을 결국 몰아내고 말았습니다. 증명사진 찍는 거 10,000원 값을 올리지 않고 계속 40년 동안 찍은 거거든요. 그게 저는 망원동의 힘이고 그렇게 지역 주민들과 사진관이 관계 맺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들을 잃지 않게.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는 마포구 망원동의 우울한 뒷모습. 지역 주민들은 이 사진관이 맞이한 현실이 몇 년 후에 동네의 모습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 예, 그러게요. 이 비단 사진관뿐만이 아니라 몇 년 후면 동네 전체가 떠날 수도 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용산구는 올해 5개 어린이집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남동에 들어설 어린이집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을 반대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어찌 된 영문일까요? 김국희 기자입니다. 용산구 한남동에 자리한 응봉근린공원. 당초 지난해 11월 공원 한쪽으로 한남동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현재 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어린이집이 들어서면 지금도 복잡한 골목길 교통이 더 어려워질 뿐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을 줄여서까지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주민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 지난 30일 용산구청 앞에서 주민들은 집회를 열고 어린이집을 다른 곳에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도 찬성해. 우리도 손자들도 있고 하니까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합리적인 방법을 택해서 공원대 아니면 다른 좋은 장소를 찾아서 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용산구는 다각도로 대체 지역을 검토했지만 한남동은 대부분 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다 한남동에 부지를 매입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지는 주택가에서 멀고 반경 50m 안에 위험시설에 들어가는 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부지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자체가 이제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이제 주택가 인근에 위치가 돼야 되겠죠. 지금 있는 필지 자체가 인공구조물이 깔려있는 필지이기 때문에 녹지 훼손이라는 것도 최소화할 수 있는 필지이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변경되게 이제 승인이 된 거죠. 한남동은 용산구 전체 어린이집 평균 보육 수급률 87.7%에 절반도 못 미치는 36.5%입니다. 공원을 지켜달라는 주민들과 부족한 어린이집 확충에 나선 용산구. 양측의 주장이 어떻게 봉합될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국희입니다.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 건설에 민간 자본이 투입돼 눈길을 끌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랑구 신내 3지구 얘기입니다. 몇 년 새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보육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곳입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중랑구 신내 3지구에 새로 문을 연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지난 2015년 구가 이 일대 보육난 해소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을 계획했고 민간의 관심이 건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경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푸르니 보육지원재단이 구와 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협약을 맺었고 6억 2천만 원의 사업비 또한 보탰습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 해서 전국 이제 지자체하고 해서 MOU를 맺어서 저희 푸르니 보육지원재단이랑 이 사업이 이제 시작되게 됐고요. 어린이집은 지상 4층 규모로 올해 3월 처음 문을 열었고 현재 100여 명의 영유아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곳 어린이집은 문턱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각종 내부 시설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고 점자판 등 장애인을 위한 각종 배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에 중랑구 최초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라는 영광도 안았습니다. 자연적으로 아예 생태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엄마들한테 마음이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안전한 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안전재단에서 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높게 엄마들이 많이 좋아하셨어요. 한편 이곳은 만 5세 미만의 영유아를 급하게 맡겨야 할 때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열린 어린이집과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동시에 운영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 보육 문제, 교육 문제는 이 지역을 막론하고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리시에서는 발달장애인 부모연대가 3일 동안 이어온 농성을 끝마치고 해산했습니다. 시가 제시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증축안을 부모들이 수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았습니다. 김정필 기자입니다. 구리시청 3층 복도에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들이 돗자리를 깔고 농성 중입니다. 농성은 지난 29일 시작돼 사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장애인 부모들은 구리시가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를 지으면 1층과 2층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지하 수영장과 1층 사용으로 변경했다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1층만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1년 동안 계속 같이 했고 2개 층을 써서 독립되고 좀 넓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성인 아이들이 다 이용하려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근데 저희랑 그동안 협의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구리시는 지난 27일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를 짓기로 하고 시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건립비는 총 105억 원으로 학습센터 준공 후 20년 동안 구리시가 1년에 7억 3천만 원씩 갚아나갈 계획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는 장애인 복지단지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짓고 지하에는 수영장과 목욕탕, 1층은 발달장애인들이 쓰고 2, 4층은 장애인 단체가 사용합니다. 농성이 시작되면서 구리시는 장애인 관련 단체 15곳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안으로 한 개층을 증축하기로 했습니다. 한 개층을 이제 중축하는 걸로 그래서 각 장애인 단체들하고 협의가 됐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의회의 동의를 구하면은 문제는 구리시의 제안이 시의회 승인 사항이라 시의회가 동의해야 합니다. 시의회가 승인하면 곧바로 농성이 풀리겠지만 누군가가 농성을 한다고 해서 나흘 전에 의결한 사항을 재심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장애인 부모연대는 농성 장교화는 도움이 안 된다며 증축에 대한 구리시의 약속을 믿고 농성을 풀기로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정표입니다. 지난 1985년 서울의 63빌딩이 문을 열며 많은 화제를 낳았죠. 고층 건물시대 대한민국, 전국 초등학생들의 필수 소풍 코스에 건물 모양을 딴 장식품 열풍까지. 32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 다시 한번 2배 높아진 최고층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바라는 점은 올림픽대로를 운전하며 느끼는 이제는 그냥 그런 색깔이 없는 건물이 된 63빌딩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사랑받는 서울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되는 것입니다. 4월 3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